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이거 이상으로는 오른다. 그때 강력하게 강남 3구, 인서울, 내 집 마련을 권해서 그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한 8억 이상 버신 분들도 많고. 한 채로요? 네, 강남에. 강남 한 채로? 강남에 뭐. 오늘은 소콜님에게 2022년도 소콜님 예측하실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콜님 그때 그 영상 기억하세요? 그 부룡님 채널에서 선글라스 되게 이쁜 거 끼고 나오셨잖아요. 하얀색 선글라스. 그때 당시에 촬영 날짜가 아마 2022년도 8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뭔가 한국 분위기도 되게 어수선하고 부동산 집값도 엄청 하락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 하락했는데 곧 가을쯤에 날씨 선선할 때쯤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소름 돋게도 실제로 그때 그 해 가을쯤에 반등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어요. 소콜리 그때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측하신 거예요? 2년 전이죠. 지금부터 2022년도 8월에 그 부룡님이 그 유튜브에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얼굴 공개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부룡님이 이제 한 15년 전서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건 조금 신에 도전하는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황이 어떻게 되겠냐 여쭤보셔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폭락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 가을쯤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었거든요. 8월 달. 되게 더운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9월쯤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었고 정확하게 10월이 돌이켜보면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은요. 그 당시 서울 강남권이 약 20% 넘게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그 긴축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박살이 났었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2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미국 주식도 엄청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었고 그때 한참 2020년에 호황이던 비트코인도 30% 넘게 빠졌었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IMF 때 우리나라가 평균 25% 정도 빠졌습니다. 약 부동산이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벌써 여름이었는데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상태로 더 가면 뭐 맥시멈 가을이지 않을까. 늦어도 반등 변곡점이요. 왜냐면 거기서 더 빠지면 IMF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IMF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도 막 사람들이 많이 잘리고 그리고 수익이 끊겨서 뭐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망했고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키면은 오늘 대기업 대우가 부도났다, 어디가 부도났다. 하루에도 대기업이 수도 없이 부도난 뉴스가 저녁 9시 뉴스를 장식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던 IMF보다도 부동산이 더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수직으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큰 이슈라고 해봤자 그 강원랜드 레고 사태 정도? 그러면은 뭐 지자체 강원도에 2천억 정도의 한국 채권의 신용 부실 정도인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없이 무너질 때는 그 공포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들 심리 때문에. 그래서 그 심리가 길어야 가을까지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찍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맞췄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8월에 제가 거기 유튜브를 출연했었고 이제 10월에 복귀를 했었어요. 그 강의를 한 3년 쉬다가 육아휴직 때문에 3년 쉬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정규 강의를 강남역에서 복귀를 하면서
근데 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불황 때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더 궁금하잖아요. 지금 사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강남역에서 그때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공포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쿨님은 서울에 지금 내 집 마련해라. 네, 맞죠. 지금이 그래도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내 집 마련해라 하고 그랬는데 당시 수강생분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8월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0월이 됐는데 10월은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더. 더 많이 빠져서 그냥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 60% 넘게 빠졌었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 빠졌어요. 30% 넘게 빠졌어요. 2022년도 한 해 동안만 33%가 빠졌고 국내 코스피도 25%가 빠지고 거의 이거는 무슨 나라가 망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해요. 물론 그 당시는 이제 개포동 쪽에 이제 입주가 한 일반 가구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제 공포장이다. 공급 폭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전세가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 오고 있고, 뭐 올해 다음 달에도 이제 둔촌주공 입주가 있어갖고 1만 2천 가구 계속해서 이제 강남 동남권 쪽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이제 계속 공급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2022년도 10월을 변곡점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여기서 더 밀리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정도? 근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020년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모든 건 시작은 코로나였어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에 의해서 뭐 사람들 이동이 제한되면서 뭐 자영업자들 이제 음식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도 막 격일 출근 뭐 그냥 재택근무 이런 걸로 다 돌렸잖아요. 그래서 뭐 상가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금리를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거의 3.5%로 기준금리를 쫙 깔고 갔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금리가 단순히 부동산 때문에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보다 더 큰 우리나라 경제가 시중에 돈이 안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뭐 회사들이 어려운데 그럼 이제 회사 한두 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강원도 레고 사태가 터지니까 한국 채권 시장 신용이 추락하면서 전체가 다 추락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원도 레고 사태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그 해 안에는 2022년 안에는 끝날 거로 보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제 강남 쪽에 입주가 좀 많아서 전세가 폭락, 전세가가 뭐 4억 넘게 강남은 빠진 곳도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가 기회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이거 이상으로는 오른다. 이거는 제2의 IMF가 터진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정도로 뭐 그 당시 폭락하는 걸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수도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키이우보다 우리나라가 더 폭락하고 있어서 진짜 전쟁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전쟁 난 나라보다도 더 폭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할 수는 없다. 엄청난 폭락이었네요. 전쟁난 나라보다 그러니까 그게 폭락했으니까. 약간의 그 위험 요소를 너무 사람들의 심리, 공포가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언제든지 또, 보니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네. 뭐 정부에서 뭐 2천억 정도의 레고 사태 정도는 어떻게라도 뭐 해줄 수가 있네. 이런 그냥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면은 계속 공포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중에서 단기 바닥이었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 강력하게 이제 강남 3구, 인서울 내 집 마련을 권해서 그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한 8억 이상 버신 분들도 많고. 한 채로요. 네, 강남에. 강남 한 채로. 강남에 뭐. 근데 그게 올랐다기보다 뭐 한 20억 가던 게 뭐 14억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복을 한 거죠. 시세가 회복을 한 거지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소클림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클림이 이런 2022년도 예측하신 부분이 네. 소클림 경력이 그래도 24년 차 투자자라고 들었어요. 네, 2001년도서부터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클림은 하락장도 이미 몇 번 겪어보신 것 같고 많이 겪었죠. 네, 많이 겪었죠. 그런 긴 투자 경험, 내 집 마련 강의 경험을 토대로 아마 그 당시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전해에 2021년도 하반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 2020년도 초반 코로나 때서부터 한 2년간 돈을 시중에 많이 공급을 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어를 했었고, 21년도 하반기에 이제 돈이 좀 많이 풀리니까 20년도 하반기서부터 폭등을 시작해서 부동산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수직으로 상승했죠. 이것도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제가 가장 큰 폭등을 2006년도, 7년도에 봤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수직으로 상승해서 옛날에는 하우스 푸어였는데 지금은 뭐 벼락거지,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2020년, 21년 폭등장에서는 벼락거지라고도 하고 막 지금 집을 안 사면은 죽는다는 듯이 뭐 개집도 팔린다고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난 폭등으로 정부에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말에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그때도 겨울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막 내 집만 수강생이 아니라 이제 저희 수강생들의 남동생, 남동생분들 뭐 여동생 막 와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필 서명이라고 은행에 가서 대출 미리 사인하고 이제 서류들을 이렇게 서명하는데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러다가 급하게 회사 휴가 내고 막 서류 잔뜩 준비해서 막 은행 뛰어가서 막 창구 가서 자필 서명하면서 난장판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21년도 겨울, 22년도 또 겨울 힘들었고, 23년도 작년 겨울 또 힘들었고, 24년도 올해 겨울 오니까 또 대출 규제 나오고, 그래서 겨울마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 예, 또 힘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최근에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지금 대출 규제로 보합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조금 금액 나온 것들을 잘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는 항상 오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좋은 입지의 물건들도 보고 있고 좋은 뭐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자금도 준비해 놓고 저축도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런 위기가 기회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놀고 이러던 분들한테는 약간 이 위기가 그냥 공포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석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기가 공포로 다가오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또 재밌는 예측 하나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요? 저희 수강생들 사이에는 정말 이런 예측들이 소콜리 뭐 작두 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무당인가요, 제가? 작두 탈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그때 소콜님이 인천 투자를 한동안 추천하시다가 2021년에는 매도를 갑자기 권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꼬마 아파트를 책을 16년도에 썼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꼬마 아파트 책에 인천 지역들을 몇 군데를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2020년에는 그냥 그야말로 폭등을 했었죠. 근데 뭐 인천만 오른 게 아니라 제가 꼬마 아파트 책에 얘기했던 16개 단지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다 매매가가 3배 정도 올랐어요.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아마 칼럼을 썼었는데요. 그때 2021년도 6월에 칼럼을 썼었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는 하진 않고 비공개 카페, 저희 수강생 카페에다가만 칼럼을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로 나가버리면
우선 인천 분들의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려요. 인천 분들, 인천 시거주 하시는 분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악플이 뭐 몇백 개는 달리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부 카페에서만, 수강생 카페에서만 올려놓고, 아, 인천은 이제는 팔 때는 됐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을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 때도 추천을 했었거든요. 2016년도에 책이 나왔지만 그 전서부터 예전부터 전 투자를 했었고 인천을 워낙 싸니까요. 그리고 수강생들한테도 많이 권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책에는 넣었었고요. 근데 이제 투자로 들어갔으면 언젠가는 회수 타이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도 폭등이 제 생각엔 인천이 10년 만에 폭등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책을 읽고 17년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한 2, 3년, 한 4년 만에 여러분들이 5년 만에 8개가 오신 것 같다. 과감하게 던지셔라. 뭐 저도 그 당시에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전고점에 파신 분들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최근에 보니까 조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인천이. 예. 그러니까 뭐 한 10년 뒤에 또 오르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팔라고 할 때 또 일반인 분들은 아니 소클님 매달 5천씩 오르는데 왜 팔아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떨어질 때 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끝까지 먹으려고 했었던 경험들 때문에 폭락장 때 되게 힘들었었고, 그렇게 상승장 때 좋은 물건을 팔지 않으면 폭락장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이 날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칼럼에다 썼었고, 그래서 제 수강생들, 비공개 카페에 있는 수강생분들은 인천을 거의 다 팔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 하면은 고맙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와, 그때 파신 분들 정말 잘 파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인천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아까 말씀하신 너무 오르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 좀 더 오르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도 이제 매수를 하러 다니고, 매도도 하지만 매수도 하고, 수강생들도 매수도 하러 다니는데, 우리가 매수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매도가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이 매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매수할 때 어떤 걸 사나요? 비교 평가해 보고. 싸고 좋은 거 사죠? 그죠? 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거 샀을 때 내가 먹을 게 있어 보여야지 사거든요. 그쵸, 그쵸. 맞죠? 시세 차익. 예, 시세 차익도 그렇고, 이 중에서 이게 싸네? 음. 내가 사자마자 돈을 버네. 갖고 있으면 돈을 버네. 지금 오르는데 사자마자 벌겠네. 라는 생각이 매수자가 들어야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폭락장에는 안 팔리죠. 내가 사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죠? 음. 그러면 매수자가 내가 이득 보겠네? 하는 마음이 들 때 매도자는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다 먹으려는 거는 이것 또한 미래나 고점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고점을 언제 어느 날 주식이 폭락할 줄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느 날 반등하고 폭등할지. 그 두 지점만 알면 당장 10,000원을 가지고도 1,0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맞죠? 근데 그건 미래를 예측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다가 한 10년 동안 박살이 나 보니까 이젠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주식에서 그런 얘기 많더구만요. 내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오르면 던진다. 내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5,000원 올랐어? 500% 수익률이야? 그럼 그냥 던진다. 그런 기준점이 생겨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서울 강남 집값이 25% 하락했어?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면 원래 가격으로 복귀만 해도 25%를 먹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안 올라도 돼요. 복귀만 하면 돼요. 네,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대한 감이 좀 생겼다 그럴까? 네, 24년 차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를 뭐 2억에 사서 2억 5천에 팔래요? 3억에 팔래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도 좀 느낌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뭐 지방의 신규 아파트를 뭐 3억에 샀어. 3억 5천이 됐어. 그래서 3억 5천이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장님 3억 5천에 팔아주세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가격에 내가 팔아본 적이 없어서. 아니
거래가 3억 5천에 요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부동산은 그렇게 팔았는데 난 팔아본 적이 없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꼬마 아파트 책에도 쓰고 이제 내 집 마련 책에도 뭐 내용을 비슷하게 넣었지만 10억까지 가던 게 30% 하락해서 7억이 됐다.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져 봤자 거기서 5% 10%고요. 7억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다시 그럼 8억, 9억 이제 그걸 갈아탈 때가 돼서 9억에 팔아주세요. 그럼 부동산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됐어. 지금처럼. 그럼 부동산 사장이 이거 예전에도 10억에 팔리던 거야. 9억에 팔리지. 다 괜찮아. 내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갔던 금액과 거기서 하락했던 거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격을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걸 초보자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이 퍼센테이지의 감에 대해서 디테일한 떨어져서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먹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수익이 훨씬 쉽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가본 적 없는 가격, 그 아이템,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가본 적 없는 가격을 내가 정고점을 계속 뚫고 나갈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닐까.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항상 호구들이 주장하는 호재를 들이밀면서 여긴 전철이 뚫릴 거예요.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뭐가 어떻게 돼요. 뭐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돈이 묶이고 저처럼 10년 동안 호재를 보다가 개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정고점이 갔던 물건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30% 이상 하락할 때는 그냥 더 하락할 수 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셔라 하는 꿀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요약해보자면은 정고점을 돌파한 물건이 한 30% 빠졌을 때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도 괜찮다라고 좀 이해하면 근데 되겠네요. 그게 저는 서울이나 강남권의 음. 핵심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인서울 인정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콜님 모셔서 2022년도 불용인 채널에서 예측하신 부분이랑 또 인천 매도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콜님 방송 어떠셨나요? 뭐 방송 재밌고요. 여기 방송 밑에 링크에 볼 수 있게 칼럼들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소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그러면 내년 전망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